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편의점의 풀타임 일자리 4만 개가 사라졌다. 이런 제목입니다. 편의점협회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3일에서 4일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 전국에서 4만 2천 개가 줄어들고요. 대신에 임시직 알바만 2만 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진 겁니다. 이유는요, 최저임금 쇼크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로켓맨 김정은의 군사력 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켓맨 한 2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썼고요. 그동안 안 나왔던 말인데 다시 등장했습니다. 비핵화 합의 지키는지 볼 것이다. 북한에 경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오늘 수능 점수가 각 학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오전 9시에 배포될 예정인데요. 수능 문과 수학 역대급 난도 어려웠다는 거네요. 점수를 보니까요. 정시당락 좌우할 듯하다. 문과 수학인데 또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채점 결과 발표하고요. 수학 나영 11년 사이 가장 어려웠다. 전체 만점자는 15명으로 작년보다 6명 늘었다. 이런 분석 결과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참 긴장하겠습니다. 점수를 받을 때 항상 떨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황운하 부하 김기현 고발인가 500번 이상 통화했다는 겁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 수사팀, 황운하 부하면요, 당시에 울산경찰청의 수사팀장인데 고발인가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소개가 돼 있어요. 야당이요, 법무부에서 받은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김일인 수사보고서 영장기각서 수사팀장이 고발인에게 유출했다. 뭐 이런 또 혐의 의혹입니다. 사실상 짜맞추기 청부수사 의혹이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일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500번 넘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변항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이쪽 화면 봐주시죠. 다시 로켓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 이 표현을 다시 썼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실상 불신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관한 얘기고요. 땅값 2천조 올랐다. 2조가 아닙니다. 2천조입니다. 그리고 78일 만에 재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요.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최근 들어서 청와대와 여당이요.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도 강도가 굉장히 좀 셌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청와대 수사 공개 금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 명심하라. 검찰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요.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경고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강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명 수사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정면 충돌로 치닫는 청와대 여당 그리고 검찰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 여당이 한쪽이고 검찰이 다른 쪽. 정면 충돌이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당은요. 법무부가 검찰을 특별 감찰해야 된다. 지금 이거 수사 문제 있어 보인다. 뭐 강압수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감찰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별건 수사 운운하는 거 이거 고인을 모독하는 거다. 지금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분이 있는데 별건 수사 운운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검찰 반발하고 있고요. 마치 제2 조국 사태 양상으로 번지는 듯 하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 상황 때도 이렇게 충돌했었잖아요. 또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주 오찬 만찬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고 아니면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어떤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의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런 가운데 친문 의혹, 3대 의혹 이렇게 콕 집으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청와대와 여당 지금 강력하게 검찰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유독 자유한국당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집니까?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서 왜 그렇게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합니까? 검찰과 자유한국당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여당은 지금 검찰을 보면서 자유한국당과 무슨 검은 뒷거래가 있다고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우관 실장님. 지금 모습 기사도 봤고 영상도 확인해 봤지만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 그러다 조국 수사에서 보듯이 사실 검찰은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가 그러면? 지금 그 청와대 여권에서 예. 지적하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어떤 예. 의도성을 갖고 검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위법 불법성에 대한 어떤 예. 그 조사 측면보다는 예. 오히려 어떤 그 조직적 반발을 위한 목적성을 갖고 지금 수사에 임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몇 가지 지금 지적을 했는데 예를 예. 들면 유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처음에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만 나왔거든요. 예. 그러나 또 다른 언론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가족을 잘 그 배려해달라는 예. 그 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 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특히 어떤 검찰이 유리한 국면의 예. 내용만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그 휴대전화를 초기하지 말아달라 또 어디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검찰 반로에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전에도 지적됐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한다고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데는 상당히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권에서는 아까 이인영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 한국당이 도대체 패스트트랙은 왜 하느냐. 물론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예. 그같이 여러 가지 지금 불만들을 표출하고 예.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예. 제가 보건대 어쨌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예. 검찰이 좀 신속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석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건지 예. 못 하는 것인지 예.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인데 예.
이 문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불신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이 국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로서는 전변전 형태로 지금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뭐 좀 여론 추이를 보면서 또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안별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은요, 검찰 못 믿겠답니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려도 그거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또 검찰은요, 별건 수사, 강압수사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냥 수사대로 가는 것 뿐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불신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불신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기사입니다. 숨진 수사관 유족 조문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어깨 붙잡고 오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보면 백원우 전 비서관 있고요. 여기 유족의 모습 굉장히 앞에서 슬픔을 표현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안 했습니다. 당연히 뭐 안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만 또 기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도 조문을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문을 왔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 과정 낱낱이 밝혀져야 뭐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요, 검찰의 강압 수사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검찰에 대한 불신도 묻어납니다. 이런 말들에서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그 조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나요? 고인이 그것 때문에 압박받았다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현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울산에 특감반원 내려보내서 김기현 시장 수사 상황 챙기신 적 있습니까? 저나 우리 같이 했던 동료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훌륭한 공무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 청와대 압력 때문에 압박받으셨다는 건 오보라는 입장이세요?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죠.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뭐 조문 모습이고요. 뭐 몇 가지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저런 말들이 뭐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청와대의 생각이 어떤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조국 전 장관, 그에 앞서선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최근에 침묵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청와대 의혹 키맨, 조국은 왜 침묵하나. 자, 요 키맨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뭐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뭐 감찰 부마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을 이끌었던 조국 전 장관, 키맨이란 표현이 등장했는데 침묵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 의혹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과는 달리 권력형 비리 의혹 논란인데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치적 부담 탓에 관망하는 듯하다.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런 거 있으면 본인의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굉장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생각일까? 뭔가 고민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기사입니다. 지금요. 최영학 고문님. 네. 조국 전 장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지금 뭐 이거는 뭐 휘발성이 너무 높고 또 권력형 게이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굉장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나 청와대 이른바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좀 억울하다면
뭐 이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키맨이라는 얘기가 예. 왜 키맨이라고 그랬냐고 저 예. 한국일보에서 표현한 거를 분석해 보면 예.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누군가한테 제보를 받은 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침묵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예. 어떤 뭐 명확치 않은 표현을 했을 때는 이게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은 본인 가족과 관련된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거꾸로 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예. 현직에 있다면 예.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요. 과연 지금 뭐 쭉 나오는 예. 어떤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예. 이것들을 봤을까? 아니면은 뭐 자기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어떤 뭐 표명을 했을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은 예. 지금은 뭐 조국 전 장관은 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침묵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뭐 뻔한 얘기다. 이런 좀 분석이시네요. 아무튼 지금 조국 전 장관,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이제 일과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예의가 없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고인이 되신 분의 이 휴대전화, 이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진실은 휴대전화 속에 청와대와 검찰, 디지털 포렌식의 명운이 달렸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도 확인했지만요. 청와대 측에서는요. 이 고인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이거 명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건 검찰의 뭔가 강압수사, 별건수사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검찰은요. 그런 거 절대 없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휴대전화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문자도 있을 거고요. 통화 내역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또 간단하게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숨진 수사관 판도라의 폰 열리나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일단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검찰 사망 다음 날 유류품 압수를 통해서 이 휴대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이례적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 쪽에서 이걸 갖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걸 검찰이 가져간 거예요. 단순 확보 아닌 하명수사 핵심 증거로 본 것 아니라는 거죠. 검찰의 시각은. 경찰 2명 참관하에 원본을 통째로 복사하고 뭔가 포렌식 칼투사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을 못 믿는다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 가져가서 검찰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참관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을 못 믿겠으니까 경찰이 감시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사망 원인 없고 청와대 검찰 진실게임 속에 문자와 SNS만 복원돼도 둘 중 한쪽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진 이 수사관, 별동대원이라는 표현이 돼 있네요. 이 휴대폰은 아이폰이랍니다.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답니다. 6자리 비밀번호의 경우의 수는 500억 개가 넘는데 그럼 자기가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테러범 아이폰 이 비밀번호를 못 풀어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애플에 해체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는 이게 무슨 어떤 이 첨단 어떤 기계를 활용해서 요거를 풀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아이폰 경우는요. 비밀번호를 틀린 걸 여러 번 누르면요. 아예 휴대전화가 멈춰버리거나 다시 초기화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섣불리 비밀번호를 막 눌러볼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의 전례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를 아예 들여다보지 못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자, 이 얘기 좀 차례차례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조인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 좀 따져볼게요. 먼저 정근태 변호사.
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확보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당연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먼저 현장에 가는 거는 이제 보통 뭐 변사 사건이라 그러지만 현장에 가는 건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먼저 가서 그렇죠. 유류품을 수거해서 사실은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그 하명 수사하냐 아니냐 이 부분이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거는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는 이제 원인이란 이런 걸 밝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1차적으로는 이제 관할이 돌아가신 분이 서초니까 서초서에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거는 수사를 1차 수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차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올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가게 돼 있는데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 문제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원인을 밝히는 건데 다 알다시피 이분이 자살한 게 어쨌든 뭐 원인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한 거잖아요. 그럼 뭔가 검찰 수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유류품 유서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검찰은 어느 정도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관계. 왜냐하면 어쨌든 그 수사 직전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갈 건데 뭐 이게 뭐 시간적으로는 뭐 일주일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갈 건데 왜 그렇게 급하게 와서 압수수색을 해갔느냐 이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여당과 뭐 검찰의 입장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어찌 보면 수사의 관할과 관련된 다툼이랄 것이고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 본인들의 수사권이 있고 관할이 있는데 그거를 어차피 나중에 갈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갖고 갔냐. 그럼 뭔가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자살의 원인이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가질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제 지금 말씀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참관이라는 건 이제 조작하는 걸 본다만 것이고 그 내용까지 확인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 앞두고 한 것이고 초기에 갔을 때 어쨌든 그 증거라든지 유류품을 수거한 게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판단을 하고 그걸 그대로 다시 어차피 검찰의 지휘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검찰이 무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아마 설명인 것 같아요. 여기 잡아주시죠. 검찰이 이 휴대폰을 지금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거는 단순 확보 아닌 하명 수사의 핵심 증거로 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는데 아무튼 경찰과 검찰 지금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또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로 지금 불신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 변호부 변호사.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 기사에서 봤는데 이 휴대전화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뭐 내용 뭐 한다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휴대전화 내용을 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휴대전화를 못 보낸다라면 핵심인 증거를 놓칠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하나로 끝이 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숨진 수사관은 유서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을 만큼 이제 본인의 휴대폰에 대해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본인의 패턴 때문에 열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에 대한 다른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을 해뒀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근데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어떤 하명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전혀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도 그거 하나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보열을 올렸던 것이고 하명 수사 자체가 청와대와 검찰의 하명 수사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가져가겠다라는 단순한 이유죠. 여러 가지 뭐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은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울산에서 하명 수사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경찰을 못 믿어서 우리가 수사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먼저 가져가는 것이지. 그건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다용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단순히 그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에 담긴 정보 외에도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가지고 있을 텐데 굳이 그거 하나 없다 그래서 이 수사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뭐 패널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 사실은 고인이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극단적 선택을 좀 순화해서 얘기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기 바랍니다. 사실 뭐 어떤 사람의 목숨과 관련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게 아침의 매일경제의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까지는요,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가 좀 연장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달 10일까지가 임기인데 그 이후에 어차피 뭐 총선 때까지 쭉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좀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의총을 열어서 거기에 한번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오전에. 그런데 어제 오후에 황교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연장 없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본인은 의총에서 의견 좀 물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오후에 아예 그냥 연장 없다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10일 임기 끝나는 나경원 재신임 물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황교안 대표 다른 후보 나왔으니 원칙대로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는 좀 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황교안 총선까지 뛰려던 나경원 밀어냈다. 밀어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밀어냈으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일 임기 끝나는 나 원내대표가 의총 때 재시임 여부 묻겠다고 하자 황 최고위원회의 열어서 임기 연장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 최고위 결정사항 아니야 뭐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제 또 강석호 의원 등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황 당직 인사 놓고도 곳곳에서 불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래서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분명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임기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부분이 재신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경선이 없을 것이고요. 재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경선 절차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최고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의결 결과는 우리 자유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의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요.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면, 그러니까 원래 1년인데 뭐 한 6개월 정도니까 짧게 남은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뭐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닌 쪽을 선택을 한 게 됐죠. 정관 실장님. 자, 오늘 이런 내용을 두고요. 일부 이제 신문들의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불신임을 한 거다. 이런 또 분석이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석이 맞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죠. 예. 총선이 불과 뭐 한 5개월여 예. 정도 남았고 또 지금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그동안 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계속 예. 지금 여당과 협의를 해온 예. 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을 묻겠다라고 한 그죠. 이후에 본인이 어떤 곧바로, 계획도 좀 밝혔어요. 곧바로 그런 일 없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게 해라. 단칼에 어떻게 보면 잘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역으로서 해석을 하면은 황 대표가 만약에 신임을 했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그 연장을 시켰겠죠. 예. 그러나 뭐 원칙을 얘기합니다만은 나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이 그렇게 두텁지 않고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최근에 그 당내 인사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상당히 좀 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 중심의 내년 총선을 치르고 그 과정은 예. 결국에는 이제 인적 쇄신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겁니다. 과연 공천 쇄신을 어떻게 할 예. 것이냐라는 점인데 황 대표가 나름대로 당을 친정체제로 견실히 한 뒤에 그 같은 수순을 좀 밟으려는 것 아닌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이제 원내대표 선거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불만과 불협화음 얘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그 보수 연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갖고 할 것인지 그 점이 지금의 황 대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비대위 체제를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단식 이후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임기 연장 대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이런 그 전략, 이런 구상을 밝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당 장악력을 높였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어제 이런 결정이 있었거든요. 최영학님, 황교안 대표의 지금 속내, 속에 있는 생각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정은거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계속 쇄신, 개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탑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두 분이 앉아서 얘기했느냐. 일각에서는 뭐 한마디 의논이 없이 거꾸로 알았다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뭐 발표를 하니까. 그렇다면 투탑의 소위 말하는 결속력과 어떤 일관성, 당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불협화음이 있는. 최영학 의원님께서는 어떤 논의도 두 사람 사이에 없었을 거라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지금. 소통이 없었는 상황에서 내놓으면은 당연히 지금 어떤 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뭐 단식할 때도 뭐 단식하는 날 미국 가셨죠. 그다음에 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뭐 또 상장 주고 가산점 주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까지도 사실 황교안 대표의 방향성하고는 조금 틀린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이 원내대표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갖고 계셨는데 일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의원총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통도 안 돼 있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속내는 나경원 대표 지금까지 몇 가지 쭉 하는 거 이거 좀 불만이 쌓여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한국당에 문담고 계신 변환봉 변호사.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게 좀 갑자기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황교안 대표의 좀 다른 생각 또는 불만 이런 게 좀 작용됐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 3선 이상 중진들에 대한 섭섭함과 일종의 경고가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진들이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뭐 아니요.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중진들에 대해서도 섭섭함과 경고의 의미가 어제 있다. 저 모습이 나경원 원내대표 포함한 중진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처음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쇄신과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국회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 중진들을 그런 식으로 배척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당 중진들이 당을 위해서 뛰지를 않겠죠. 그러면 전혀 국회 내에서 대여 투쟁이라든가 원내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일단 충분히 시간을 주고 정말 그 사람들이 역량이 있는지 쇄신의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놓고 온 상황에서 사실 국회 내에서 한국당이 정말 대여 투쟁이라든가 원내 협상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서는 정말 3선, 4선의 중진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천이라든가 선수 늘리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중진에서 역량 보이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뭐하러 모의사에 힘을 주겠느냐. 이럴 바에 차라리 초재선과 위주로 황교안 친정체제로 총선 치를 준비를 하고 중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 선을 긋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당직 인사를 보면 거의 초재선으로 들어갔거든요. 원내 인사도 많고 밖에 사람들도 많고요. 사무총장도 초선이에요.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친정체제 구축이다 아니면 또 친박으로의 복귀다 얘기는 하겠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제 중진들은 더 이상 이제 더 힘을 실어줄 수는 없고 순수히 황교안 세권로 총선을 치르겠다. 그걸로 심판을 받아서 안 된다면 내가 물러가는 것이지 더 이상 중진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 당을 황교안 당으로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황교안식 쇄신 체계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시네요. 형택 변호사, 지금 민주당이 몸담고 계시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바뀌게 되면요. 이른바 이제 원내 문제에 대한 협상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여야 대치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 건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가고 거의 서로 얼굴 안 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원내대표가 바뀌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물론 바람은 당연히 예. 협상을 좀 중시하는 분이 돼서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계속 협상을 중시 안 한다보다는 예. 계속 뭐 협상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처음에는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이러면서 협상이 잘 될 것처럼 됐는데 결국 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는 좀 뭐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 와서 예. 어떻게든 정기국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데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예. 황교안 대표가 이 의원들을 결국은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신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보면 예. 원내대표는 그 의원총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의원총회 열게 해서 거기서 황 대표의 의사를 표명해서 의원들이 불심하는 절차로 가는 게 맞는데 예. 지금 보면은 뭐 후보자가 있다. 이건 명분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후보자는 있기 마련이고 공고할 수 있다는 거는 절차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신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 공고하는 권한이지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예. 사실은 이게 두 분도 법무부 장관 하시고 이런 분인데 예. 법 해석이 좀 자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뜻이 예를 들어서 확고하고 이러면 예. 의원들한테 아주 어쨌든 나는 뭐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렇다 그러면 예. 의원들이 또 뭐 대표 의사가 이러니까 뭐 총회에서 예. 사실은 뭐 투표할 건 아니잖아요. 예. 분위기로 이렇게 예. 발언하는 거 보고 뭐 선거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 오히려 정치를 최소한 뭐 의총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입장들도 그렇게 낼 가는 게 수도 오히려 있을 것 자연스러운 같아요. 과정인데 예. 의총 열겠다고 하니까 바로 긴급 총회 최고위 소집해가지고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재심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밀어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결국은 공천 과정이나 예.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따라야 어쨌든 예. 잡음이 덜한데 이렇게 약간 무리수를 두면 앞으로 저는 공천 과정에도 계속 좀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쇄신과 당 장악력을 강화시킨 것이냐 아니면 물밑에서 뭔가 반발이 시작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나 어제 상황 사실 오후에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나온 바람에. 그래서 오늘 신문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다시 구치소로 갔다는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후 서울 구치소로 입원 거의 80일 가까이 됐죠. 78일 만에 재수감 됐다. 수술 그리고 재활치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병원에 있는 시간이 2달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이런 소식이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기사에는 3가지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일단 앞선 내용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78일 만에 재수감 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황교안 대표가 구치소에 면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요. 당 관계자의 얘기를 통해서 나왔는데 당 관계자가요. 중진이 황교안 대표에게 그러니까 단식 전이라고 그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알겠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 끝나고 지금 다시 복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구속 만료로 출소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3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짧은 1단 기사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세월호 조작하면 이전에 하는데 협의 인정하십니까? 세월호 피해자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어제 전 퇴원을 하면서 뭐 주변 지지자들의 뭐 목소리 듣고 여러 가지 막 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요,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차 속에 뿌옇게 된 것만 보지, 뭐 제대로 부착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깨 수술로 78일 만에 퇴원을 해서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다. 뭐 통원 치료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현구택 변호사. 네. 자, 많은 기사들이 78일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 좀 넘는 기간이잖아요. 글쎄요. 수감된 상태에서 이 정도의 외부로 나가서 병원에 입원한 거, 이게 어떻게 이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보통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 예. 수감자들인 경우는 며칠 정도 치료하고 아마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서 아니라 이제 나중에 구치소로 돌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은 아마 이제 밖에서 할 수 있지만.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뭐 어깨 이 수술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마 심신적으로 아마 다른 데도 좀 뭐 취약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이제 특혜 시비가 있었죠. 다른 사례들과 많이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 당초에 이제 몇 달, 뭐 두세 달 정도 잡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 다음에 뭐 처음에 갔을 때 뭐 VIP 1인 병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물론 뭐 일반인과 물론 뭐 편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고통을 많이 호소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사면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파기환송되면서 그렇죠. 파기환송되면서 이제 고등법원의 두 사건이 이제 하나는 이제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뭐 보석 같은 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의 두 사건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확정돼야 되는데 다시 또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오래 걸릴 부분이 있어서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총선 전 사면 이런 부분은 쉽지 않다 그러면 저는 아마 원칙대로 좀 다시 돌아간 게 아닌가. 사실은 치료 끝나면 구치소 돌아간 게 원래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구치소 돌아갔다. 이게 좀 다 이거 기사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최영호 고문님. 네. 아까 뭐 그런 이유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뭐 아직까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 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면회를 갈 수도 있다. 이런 기사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잖아요. 만약에 황 대표가 면회를 선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는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한 2달 전부터 계속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떠돌던 얘기고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야 된다는 게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 면회를 같이 한다. 네, 친박 친이가 이런 뭐 이 지금 내용에 아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다 만나셔야 된다는데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99%이 면회를 거절할 거라는 가능성이 더 99%라는 걸 알지만 자, 친박에 대해서 또는 이제 뭐 다 보다듬어대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 면회가 거절되더라도 유리한 입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면회를 가시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뭐 보수 통합에 대한 큰 그림의 어떤 뭐 큰 양축을 만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절할 확률은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뭔가 의사를 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지 마라 할 가능성이 거의 맞다. 그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진짜 어떻게 실현이 될지 오늘 뭐 기사에 그 황 대표 얘기까지 같이 좀 실려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요. 이 전직 대통령 그리고 뭐 전 당대표 이런 움직임들이 다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땅값 얘기가 좀 있어요. 매일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000조 원이 올랐다. 2조가 아닙니다. 2,000조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별 땅값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1위랍니다. 1위요. 여기 그래프가 좀 있잖아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경실련이 분석을 한 자료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상승액입니다. 금액을 말합니다. 231조가 올랐답니다. 정부의 땅값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625조.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빠졌네요. 땅값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277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등했다. 엄청나게 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은 일경이 나왔습니다. 일경 1,545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 땅을 빼면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이 나오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땅값이 오르고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금액이 9,489조 원으로 1979년 그 당시와 비교하면 40년 만에 약 30배 상승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상승폭이 가장 크다. 액수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에서 뭐 이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허위 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동영 대표도 저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좀 두 가지 갈래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 부동산 안정책,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들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크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내놓은 이런 억제책, 규제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단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각으로는요. 이렇게 오르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서 뭔가 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정갑 실장님. 이 현상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땅값 상승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성장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라면 뭐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단순한 땅값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첫째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얘기하는 요지는 분명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집값 문제 관련해서 땅값이라는 건 여러 가지 뭐 개발이라든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오를 수 있는 것이죠. 평균치를 본다면. 그러나 얘기하는 요지는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지나치게 지금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든 그 이론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정 지역이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어떤 집값을 잡는데 사실은 지금 뭐 실패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동안의 정책들이 이제 규제 위주의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점을 의식한 것인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책도 분명히 있고 또 그에 맞춘 공급 대책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정부도 지금의 이제 집값 상승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히 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좀 더 면밀히 시장을 좀 보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왜 지금 집값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겸하게 보면서 시장 대책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그래프 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그래프가요. 연평균 땅값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래프 한눈에 보시기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최영호 고문님. 그렇다면 지금 뭐 종종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보였거든요. 그러나 이런 수치 계속 나오는데 약간 그렇다면 인식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또 없어요. 그렇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저렇게 수치화되는데 사실 저 수치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는 좀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그렇죠. 되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어떤 정부가 일하냐 경실련이니까 민간 단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시민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계를 낸 건데 물론 그거에 대한 또 검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 보면은 이제 사실 뭐 경실련에서 낼 때 어떤 얘기들이 뒤에 같이 나왔냐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위 10% 땅 부자들은 1년에 불로소득이
25억이 됩니다. 땅을 갖고 있는 저 정도의 가격이 올랐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25억씩. 그러면 우리 뭐 평균적인 국민들이 뭐 25억을 벌려면 얼마냐 등등에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전 세계에 땅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다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봐 그것을 보호하는 정책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금융 불안정이라든가 가계부채 이런 것들에 어디서 좀 색다른 그런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데 저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의 저건 자산이기 때문에 저거를 인위적으로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지금 다시 한번 정동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돼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단을 바로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진짜 경제를 하는 관료들이 갖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동영 의원의 지적은 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땅값에 대해서는 저거를 저렇게 올랐다고 우리가 뭐 꼭 지적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기사, 오늘 많으신 분들이 이 땅값, 이 액수가 뭐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건데요.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진 중학생들 읽기 능력 미달이 10년 사이에 3배나 늘었다. 읽기를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읽기라는 거는 뭔가 글자로 된 거를 봐서 이해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 신호가 되네요. 여기 보시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PISA 이렇게 약자로 되는데 이게 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학업 성취도 평가죠. 그래서 뭐 분야가 각국 모국어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뭐 영어, 수학 뭐 등등등 과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걸 보니까 이 읽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평균치는 상위권이지만 그러니까 미달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 읽기 능력 미달 비중이 15%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역시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2006년에요. 이 미달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기준 조사 때는 15%, 3배로 뛴 겁니다. 원인을 보면 혹시 이거 스마트폰 너무 많이 봐서 아니면 동영상을 주로 접하다 보니 그래서 읽기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나왔어요. 물론 이 수학, 뭐 과학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대 변호사. 네. 정대 변호사도 뭐 직장생활, 일상생활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렇게 글자나 텍스트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 좀 느끼세요? 어느 순간부터 좀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일단 책을 거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책을 안 보게 그렇죠. 된다. 예. 저도 뭐 책을 최근에 다 읽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1년에 뭐 몇 권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책을 사실은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은 몇 군데 찾아보거나 아니면 구글 무슨 뭐 검색 이런 데서 하면은 그 책 몇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 딱 찾아서 보고 캡처해서 보거나 그 부분만 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짧게 보지. 요약이 되거나 핵심적인 그 그렇죠. 부분만 보지 길게 돼 있는 거 읽는 거는 별로 기억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도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중요한 뭐 간단한 같은 것들은 유튜브로 많이 봐서 저는 아마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 읽고 사실은 책을 읽어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거나 자기가 원하는 한두 페이지 보는 정도로는 뭐 깊이 생각보다는 그냥 궁금한 것만 찾아보는 정도라서 이건 뭐 아이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꼭 여기 뭐 중학생이라고 물론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검증되지 않은 다른 성인 역시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독서를 안 한다고 계속 알려져 있잖아요. 1년에 뭐 책 한 권 안 보시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지적인데 그런 맥락과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가 또 이런 스마트폰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첨단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앞서가잖아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돼 있습니다. 읽기 능력.
이게 중요한데 이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각각 입장을 내놨는데 상대에 대한 엄포 경고입니다. 북한은 먼저 이렇습니다. 북한은요, 어제 리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서 성탄절 선물 미국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주는 성탄절 선물이 무엇일지는 미국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선물을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무력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제 동시에 나왔어요. 이 얘기가. 자, 트럼프 대북 군사 옵션 엄포다. 로켓맨 다시 거론했지만 김정은은 믿는다. 또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화법을 보면요. 이게 약간 어리둥절할 때가 많은데 그동안은 그래도 김정은 믿는다. 뭐 대화 잘 되고 있다. 잘 뭐 통한다. 심지어 나 전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무력 사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상치 않게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의 새로운 길 사전 차단 포석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분석한 겁니다.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언급하자 트럼프 강경선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절 선물이 그럼 무엇일까? 북한이 내놓을 성탄 선물. 이게 안 좋은 선물일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좀 안 했던, 중단했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또 핵실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좀 있습니다. 자, 인내하던 트럼프 무력 사용 시사했다. 연말 시한 앞두고 다시 긴장 고조. 말폭탄 싸움 재연될 것이란 전망. 말폭탄으로만 끝나면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혹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혹시 무슨 행동 이럴까 봐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자, 로켓맨 또 나왔습니다. 로켓맨 2년 만에 듣는 것 같군요. 로켓맨이란 표현이요. 물론 뭐 그 뒤에 약간 대화할 수도 있다라는 또 해석될 그런 말도 좀 붙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많은 언론들은 그 앞부분 무력 사용 로켓맨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부장님. 네. 먼저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조금 뒤에 나왔고 먼저 북한의 어떤 입장이 나왔거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얘기거든요. 북한 혹시 연말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 이것도 우려되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한 설정한 게 이달입니다. 그러니까 예. 연말이라는 목표를 했죠. 예. 연말까지 뭔가 안을 내놔야 된다. 지금 북한에서도 새로운 길까지도 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뭐 기사에 말미에 있습니다만은 관계가 좋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예. 해야 된다라는 전제 속에 만약에 그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언급을 담아서 그분에 대한 해석들이 지금 가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전히 그 강경 선회까지 왔다고 보지는 않고 결국에는 어떤 협상을 막바지에 가면서 서로의 어떤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지금 잘 진척이 안 되는 물밑에서는 물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어떤 전쟁의 위협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중재자 역할이든 여러 움직임을 하면서 북미 대화를 견해했습니다만은 그것마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전쟁의 위협이라든가 한마디로 완전 이 문제는 우리 당사국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노력 이것을 계속 견해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뭐 국내용인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수 측을 염두에 둬서 좀 강경 발언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력이라는 것을 과연 사용할 수 있겠느냐. 결국엔 대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제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갑 실장님 말씀 들으면 좀 안심은 되는데 이게 사실 뭐 말폭탄 서로 대는 엄포 정도지 실제 북한이나 미국이 행동하는 거 이거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예, 최영학 부모님. 근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모든 거는 자기 재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자기 기준 척도건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 재선만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셔도 뭐 괜찮고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얻어낼 것이 지금 트럼프가 더 있느냐?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군 유해 다 송환됐죠. 예. 미국인 억류된 사람들 다 왔죠. 예. 그다음에 ICBM 지금 발사 안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이 선거 전략에서 북한은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무력을 쓸 수 있는다는 거는 방점을 찍은 거고요. 뭐 이제 조심해. 그 이후에 내년도부터 가면은 사실 북한 문제는 트럼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야 급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11월 달에 점점 가면서는 북한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거 해결할 사람 바로 나야 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대선 전략이다. 그렇게 지금 뭐 평가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속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재선 생각하면서 미국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력 사유 이게 간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무력 얘기가 진짜 현실화되면요. 자, 다음 기사. 일본과 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또 우리를 화나게 하네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1. 군함도 보고서 강제징용 또 뺐다. 우리 정부 유감 표명했습니다. 이거 유네스코 뭐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이거 뭐 강제징용 얘기하겠다고 이거 약속했거든요. 근데 안 지킵니다. 외교부 희생자 추모 조치 이행을.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한다고 될까요?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고 있는데. 변형범 변호사. 네. 우리 외교부가 할 게 이거 말고 없나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는 그렇게 철저히 힘의 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죠. 뭐 힘을 키우면 좋겠는데 이게 뭐 단시간에 키울 수는 없는. 그렇다고 일본으로 전쟁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로 예. 압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유감 표명하고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기대 살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결국엔 일본이 이제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건전한 좀 어느 정도 그 나라 국격에 맞는 행동을 하려면 본인들이 약속을 지키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순간순간 임기응변에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일본에 있어서도 그 여러 나라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얻기는 힘들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로서도 저런 상황에 대해서 단순한 유감 표명이라는 항의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도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안이요. 일본한테 얘기해봐야 뭐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일본 빼고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일본을 좀 어떻게 간접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외교부 물론 고민하고 있겠죠. 그 부분 역시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름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논두렁 시계 이거 굉장한 파문이 있었잖아요. 이 논란도 있었는데 이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귀국을 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해명할 게 없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8월 말 미국에 있었죠. 그리고 뭐 부인이 아파서인데 뭐 하여튼 이 귀국해서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이 보도 국정원이 배우다 이런 입장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른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료 진영에선 줄고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거 이런 사실 허위 사실 유포한 거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나설지 이게 관심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 정치권 엄청난 소용돌이와 공방이 오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송대 변호사. 네. 이거 사실 민감한 문제지만 이거 검찰 쪽 수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게 이제 2009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돼서 물론 뭐 시효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걸 피의 사실 공포라든지 이런 거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국정원이 배우라 그러지만 검찰이 협력이 없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수사 과정, 수사 내용을 어쨌든 국정원에 알려줬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렇게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수사하는 과정에 국정원하고 같이 수사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돼서 뭐 수사 외벽 관계없이 본인이 좀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아마 추가적인 내용이 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장혜선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컷은 테니스 황제입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주화가 스위스에서 발행되는데요. 우리 돈 약 2만 3천 원 상당의 20프랑 은화에 페더러 특유의 원핸드 백핸드 샷을 하는 모습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2007년에 페더러 우표를 발행한 바 있는데요. 그때에 이어 살아있는 인물로 기념주화를 만드는 것 또한 페더러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컷은 얼굴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건, 언뜻 봐도 사람 얼굴 모양 같죠? 경북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톡인데요. 약 1600년 전 물건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사람 얼굴 모양이 장식된 토기가 출토된 적이 있지만 3면에 돌아가며 여러 얼굴이 표현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마 의뢰 행위와 관련된 걸로 보인다네요. 마지막 이슈컷은 낙서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북극곰의 옆구리에 검은 글씨로 T-34라는 낙서가 선명합니다. 바로 러시아군의 전차명인데요. 누가 북극곰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진정제로 포획까지 한 뒤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극곰이 수영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 자연스레 지워지게 될 거라네요.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얼굴 모양 톡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이모티콘일 수도 있겠네요. 이모티콘의 시조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